오늘 저희 최정환 교수님께서 감사히 이런 귀한 시간에 초청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다녔던 학교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계공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의료 스타트업에서 지금 생존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기계공학도로서 새로운 분야인 의료 스타트업에서 살 수 있고 살고 있는지를 편하게 공유드리는 시간으로 갖고, 또 다시 돌아간다면 또 어떤 것들을 더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로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기계공학과 공부로 해서 20년 7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스타트업에서 6년 차로 보내고 있고, 저는 지금 CTO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임상전략 본부의 그 장을 맡아서 회사에서 개발한 의료기기를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을지, 또 저희 의료기기가 갖고 있는 그 메리트는 무엇일지를 입증하는 그런 에비던스를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대학원생 때는 매일 제가 들어가 보는 이 스컬라 구글 있죠. 거의 약간 전투력 측정하는 느낌으로 매주 이렇게 리프레시 해가면서 내 피인용 수는 얼마나 되지? 이렇게 혼자서 이제 즐거워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제가 처음 썼던 논문은 2019년에 한 저널지에서는 그 횟수 동안에 가장 사이트 많이 된 페이퍼로도 이제 노미네이트 됐었고, 학술적인 부분에서도 나름의 어치브먼트를 만들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회사에 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연구 성과를 내는 사람이기보다는 제품 개발을 하고 그게 정말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 쪽을 하다 보니까, 보신 것처럼 2017년, 2019년 굉장히 지금 뭔가 이렇게 사이트 하기도 애매한 오래된 그런 논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뿌리는 여러분과 같이 이런 공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을 이해하고 이런 의료 현장의 어떤 그 갭을 메우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3월 11일 KBS 생로병사 비밀에 AI와 암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 의료 AI 기술이 이 암 정복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이제 방영이 됐었는데, 거기에 감사하게 저희 회사 기술이 소개될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기술을 만들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뇌종양 수술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절제가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환자의 뇌에서 종양을 제거하면 수술이 마무리되지만 이곳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장비가 수술대에 들어오는데요. 바로 암 조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AI 장비입니다. 정상 조직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절제를 최소화한 만큼 절제된 부위 주변에 남아있는 암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원리는 레이저로 조직을 스캔하고 되돌아오는 반사 신호를 분석하는 것으로 정상 조직과 종양 조직이 보이는 차이를 AI가 즉시 가려내 화면에 띄워줍니다. 마지막 점검을 끝으로 5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 C셀이라고 부르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초소형 현미경을 만들었고요. 그 현미경이 암 수술을 할 때 암을 완전히 제거했는가
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육안적으로는 암을 다 절제했다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이 셀룰러 레벨에서는 그 암 세포들이 잔존해 있어서 다시 암이 재발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마진 파지티브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환자의 예후를 안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좋게 만들고자 저희 장비로 이렇게 스캐닝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뇌종양을 시작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폐암이라든지 전립선이라든지 다양한 장기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 왼쪽에 이제 H&E 슬라이드라고 부르는 참조 표준 가장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부르는 영상과 오른쪽에 이제 흑백 이미지가 저희 장비로 획득한 영상인데 이렇게 참조 표준을 얻으려면은 원래 2주, 3주 정도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정확하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진단하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수술 중에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획득되는 그런 영상들처럼 흑백이지만 참조 표준이 갖고 있는 일부의 정보를 같이 표현해 줄 수 있는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서 이 수술 중에 바로 이미지를 획득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분야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론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딱 3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계를 넘는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컨텐츠보다는 컨텍스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끝까지 해내는 태도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오늘 이 3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지금 돌이켜보니 자양분이었던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했지만 수업 중에 다른 과목도 참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저희 학교가 되게 좋은 게 학부 때는 1학년은 특히 무학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 기초 과목들을 다 들어야 하는 그런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분야의 기초시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첫 번째로 있는데 이제 사실 또 그 다음에부터는 또 전공 과목만 이렇게 쭉 듣게 되죠. 또 교양 과목이면 또 너무 이런 문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언어라든지 이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뭔가 그 기계공학자로서의 비어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과목들은 또 다른 곳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는 그 산디과 수업이었는데요. 이제 배상민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교육인데 그 $1 디자인이라고 개발도상국에 있는 환경에서 굉장히 저가의 비용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학기 동안 개발해가지고 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전공 과목에 지쳐 있는 제게 리프레시를 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산업디자인학과에서 이 제품을 바라보는 관점, 이 관점을 또 배울 수 있는 또 좋은 시간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품했던 그 아이디어 제품으로 컴피티션 같은 거에 저희가 출품을 해가지고 실제로 두바이 가서 발표도 하고 소속되어 있으신 그 과목에 매우 깊은 전공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나중에 박사 5년차, 3학년, 4학년 되시면 졸업 준비하시느라고 이런 옆을 보시기에 좀 여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석사 과정이시라든지 아니면은 이 박사 전년차 때 이런 다른 과목도 한번 도전해서 들어보시는 게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랩 안에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과 조금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다른 필드의 견문을 한번 가보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이제 여러분이 연구를 하는 어떤 그 방법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공학 전공이었지만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랩에 있었어서
이런 그 공정이라든지 미세 설계와 관한 부분이 메인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어떤 그 소자를 단순히 팹에서만 돌리면서 만들기보다는 저는 실제로 어떻게 사회에 또는 실제로 쓰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쓰고 싶다고 하는 니즈가 있었고, 그러려면은 단순 소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것을 신호를 획득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뭐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핸드폰으로 그 수치들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니 저 혼자만은 또 할 수 없는 그런 연구 영역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전작과 팀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나온 저의 소자를 가지고 실제 을지대 병원에 어떤 교수님께 이제 메일을 보내서 저 이런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같이 임상 연구를 진행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 연구를 진행하고 이제 논문도 내보는 그런 영역들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국책 과제를 하다 보면은 또 의도치 않게 저희에게 주어지는 그런 미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는 임상 쪽 센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가스 센서를 개발하라고 한다든지, 교수님의 큰 뜻은 알지만 나의 현재 연구 주제와는 매우 동떨어진 과제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힘들죠,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해양 센서를 개발을 해가지고 무인선에 여기 HNS 프로브라고 보이는 센서를 여기 이렇게 달아가지고 무인선인데요. 이거를 부동 저수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염 지역이 어디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해봤습니다. 뭐 이걸 하면서 사실 뭐 별의별 일은 다 있었지만 제가 직접 아두이노도 돌리고 그리고 뭐 PCB 개발도 해야 됐었고, 그런 역량들이 나중에 여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고 저희 팀이 같이 일해야 되다 보니까 아날로그 팀도 있고 뭐 그 소프트웨어 팀도 있고 어떤 팀도 있고 여러 물리센서 팀도 있고 이런데, 그런 팀들의 하는 일들을 어느 정도 알고 업무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렇게 저는 제 마이크로 금속 채널을 만드는 압력 센서를 만드는 일을 했었지만 랩 안에만 머물지 않고 병원에 가서 이런 임상 연구들도 하고 전혀 다른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국제 과제들도 수행해보면서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졸업이라는 인내 과정인데요. 사실 그 박사를 입학하고 4년차, 이제 저희 랩은 대부분 선배들이 4년차에 다 졸업을 해서 이렇게 뚝뚝뚝 나가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런 타임라인에 맞춰서 이제 졸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하루는 개인 미팅, 퍼스널 미팅을 하시고 산책을 좀 갔다 같이 갈래? 라고 처음으로 제안을 하시면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기계공학도 2바퀴 정도 돌았어요. 같이 돌면서 한 학기만 더 하자.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요구를 하셔서 처음엔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전 나름대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이렇게 막막한 상황이 있었고 결국 뭐 받아들여서 그 기간 동안 해내서 결국 졸업은 더 해냈지만 이 회사에서도 이런 막막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너무 연속적으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조금 의연하게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버틸 수 있는 태도의 원형이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완료까지 해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의 또 자산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에서 지금 저의 대학원 경험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 CTO라고 부르는 Chief of Technology Officer가 단순히 이제 기술만 하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스타트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회사 경험도 없고, 그리고 연구실에서는 어떤 굉장히 조직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거의다가 혼자서 팹에 들어가서 혼자서 연구를 하고 혼자서 결과를 내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조직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센서 같은 경우에도 소자를 한 10개 만들면 한두 개 정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하나 얻어 걸리면 그걸로 논문 데이터 쫙 뽑고 그 다음 이제 폐기되고 이런 식인데, 이제 제품은 그렇진 않거든요. 제품은 10개 만들면 10개 다 잘 돼야 돼요. 9개가 잘 돼도 안 되고 8개가 잘 돼도 안 되고 10개가 다 잘 돼야 되다 보니까 이 기술적인 성과보다는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의 접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가 이제 제품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저는 기계공학을 졸업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임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임상이란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분야였어요. 의료적인 지식과 교수님들과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어떤 임상을 설계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렇게 다학제적인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들이 사실 뭐 대학원에 한 걸로 모두 다 이게 충족될 만큼 제가 준비된 사람을 갖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일들이 있구나, 새로운 어떤 성격의 일이 나한테 주어질 수 있구나 정도는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분야의 일을 하는 것들 전혀 두렵지 않고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감각을 얻는 좋은 경험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부분인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혼자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 이 회사에서 봤을 때나 여러분이 이제 사회를 나오시거나 교수님이 되시거나 하실 때도 혼자서만 일하는 건 없거든요. 이 논문 실적에 안 잡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어떤 콜라보레이션 팀을 내가 콜드콜 메일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 같이 연구를 하자까지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어떤 정부 과제를 수주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짜고 기획을 하고 뭐 피규어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예산을 한번 짜본다든지 아니면은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해본다든지 어떤 뭐 수주 발표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내가 졸업하는데 당장에 이어지는 성과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실무 능력이고 사회에 나와서의 경쟁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모두 대학원 과정에서 마찬가지 거치진 않았지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뭐 어떤 정보 과제를 수주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능력들을 매우 키우셔야 되는 그런 단계가 현재 대학원생의 단계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컨텐츠와 컨텍스트를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수행하고 계신 어떤 연구의 한 지식적인 영역을 말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액체 금속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소자를 만드는 지식적인 것들을 계속 쌓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소자를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지식을 쌓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그 지식을 쌓아가는 그 과정인 것 같거든요. 논문을 찾아보고 뭐 내가 이런 실험을 해보고 이런 설계를 해보면서 꼭지점까지 다가가는 그 과정.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지리산을 갔다 한라산을 갔다 이것을 찍는 것보다는 지리산을 가려면은 뭐 신발을 3cm 굽을 신어야 돼. 거기는 뭐 그 물을 챙겨가야 돼. 아니면은 방한복을 입어야 돼. 이런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 또는 접근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마 교수님들이라든지 이제 기대하시는 거는 그 어떤 한 분야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맞지만, 사회에서 여러분들께 기대하는 거는 그 깊은 기술에 쓰였던 여러분들의 경험과 문제 해결력들을 현재 사회에서 필요하거나 회사에서 필요한 것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컨텍스트를 많이 배우시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을 익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익혀야 될 그런 경험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기계공학을 했던 뭐 이런 소자를 만들던 사람이 AI 의료기기
만들 수 있게끔 됐는가를 보면은 저는 뭐 기구 설계자도 아니고 회로 설계자도 아니고 광학 설계자도 아니고 임상 전문가도 아니고 AI도 개발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돼야 되니까 될 때까지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구 설계자는 아니지만 기구 설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갖고 있었던 지식을 통해서 접근해 나갈 수 있고 뭐 제가 직접 다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찾고 팀을 이루는 거. 그래서 결국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결국에 지금 저희가 만든 AI가 접목된 의료기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의료 이미지를 이렇게 얻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암인지 정상인지를 AI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UI에 띄어서 이제 리뷰하고 이제 수술방에서는 이렇게 보이면 이게 암입니다. 그리고 암이어도 이게 암 종류별로도 굉장히 수술 방법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떤 암이다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굉장히 험난한 제품의 어떤 여정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예전 소회와 공유를 드리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러하게 드러난 이 전선들과 광 케이블들 처음엔 저걸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되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정말 수술방에서 쓰고 이렇게 환자의 뇌에 접촉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고 또 FDA도 승인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현재 이렇게 개발을 해왔고, 그리고 또 왼쪽 저 박스는 제가 정말 기억하는 게 여기 카이스트 아이디어 팩토리 와서 당시 뭐 회사에 돈도 없고 하니까 이제 졸업생이지만 몰래 와서 연구실 후배들 꼬셔가지고 여기 좀 신청해가지고 기설기 만들어가지고 뭐 동물 실험도 가고 했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신촌 세브란스 제품 설치하고 온 거거든요. 같이 그 동아리 했던 친구가 저기 있어가지고 거기도 제품 설치도 같이 가서 하고, 그리고 요거는 실제 수술실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화면인데요.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뇌종양 수술을 할 때 이렇게 저희 프로브를 이렇게 접촉하면은 실시간으로 이미지가 보이면서 이게 이제 암이다 또는 정상이다를 판단해서 이제 여기 부분을 추가적으로 절제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수술을 끝내도 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임상적인 에비던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했더니 됐더라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뭐 맥레마 기법이라든지 여러 통계 기법에서 과학적으로 납득할 만한 숫자로 된다라는 것을 보이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고, 저희가 이제 뭐 그걸 이제 탐색 임상이나 확증 임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탐색 임상에서 확증 임상에서 이제 기존 기술만큼 정확도가 나오고, 또 저희가 개발한 AI는 그것보다 더 높은 수치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하고, 다른 또 제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런 손으로 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로봇암이 잡고 이 전립선 수술 과정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제품인데요. 저희가 뭐 이런 형광염료를 도포를 하고 그 표면에다가 이렇게 초소형으로 만든 프로브를 몸 안에서 이렇게 접촉을 하면은 해당 부위의 조직 영상이 이렇게 보이면서 여기는 뭐 암이 남아 있다 또는 뭐 암이 모두 절제됐다, 이것도 판단해서 추가 절제를 또 이 복강 로봇 수술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제가 회사 들어갔을 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습니다. 10년에는 제가 시리즈 A 단계의 회사에 들어왔고, 그때는 한 임직원 한 15명 이 정도 있었고, 회사의 누적 투자 금액은 한 27억 정도였고 매출은 없었는데, 지금은 시리즈 B 단계에 왔고 한 38명 정도 임직원이 있고요. 지금 누적 투자 금액은 한 247억 정도 받아서 28년에 저희가 IPO를 하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대학원생 때 더 했으면 좋았을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뭐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사실 저는 그 과제 정보 과제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서 교수님이 약간 제 눈치를 볼 정도로 그 싫어하는 티를 막 내면서 안 하겠다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과제 많이 써요. 제가 스타트업은 사실 돈이 없으니까 정부 과제로 딴 돈이나 투자받은 돈으로 버텨야 되고 생존해야 되거든요. 아까 저희 회사 직원이 이제 뭐 대충 3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0명의 인건비를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한 달에 또 1년 동안에 갖고 있어야 될 이제 곡간이 계속 마르는 거죠. 들어오는 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6년 동안 정말 많은 정보과제 수주를 했는데 이걸 내가 대학원생 때 조금 고생을 좀 해봤으면 내가 좀 더 지금 고생 안 하고 해봤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표 자료도 만들어보고 과제 기획도 해보고 이런 예산도 짜보고 했었으면은 조금 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은 그런 일 앞으로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한 분도 안 빼시고 다 하실 거예요. 그 일들. 특히 여러분들 다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누가 짜준 예산으로 일하시는 분들 아니고 누가 대신 과제 기획 다 해주시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면 다 PM 하시고 리더 하시고 또는 뭐 대표 하시고 그 교수님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 하셔야 될 일이고 그게 지금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피했었는데 피하지 마시고 기꺼이 참여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거기에서 또 얻는 보람과 개인적인 성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하면서 뭐 내가 졸업을 못할 거다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하게끔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사실 AI가 있었다면 이라는 얘기인데 요즘에는 너무 좋은 그 AI 툴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뭐 간의 수공업과 같은 번역의 업무들이 정말 큰 로드였거든요. 논문을 하나 쓰려고 하면은 인트로 또는 애브스트랙 첫 문장에서 막혀요. is인가? 더인가? A 써야 되나?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뭐 너무 빠른 그런 툴들이 잘 돼 있고 완성도가 매우 높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더 많이 지금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단순 작업을 외주를 맡겨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은 되게 그 좋은 환경에 있지 않나.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꼰대인가? 네. 그래서 그런 AI 있었다면은 조금 더 무엇을 할까를 고민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좀 권하고 싶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른 전공 과목을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산업 디자인을 좀 해드리고 싶고 이 엔지니어가 산업 디자인적인 감각을 갖춘 디자이너의 밸류가 사실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런 회사 와서 제품 개발을 할 때에도 뭐 브로셔 디자인이라든지 뭐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되게 주관적인 결정을 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 공돌이들은 그냥 기능적으로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뻐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이뻐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의료기기는 예뻐야 되고 뭐 핸드폰도 예뻐야 되고 뭐 노트북도 예뻐야 되고 예뻐야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감각을 특히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충분히 똑똑하지만 미적인 감각 또는 디자인적인 감각을 갖춘다면은 더 이제 육각형의 공학도가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추천을 드려보고요. 다른 연구실과 또 협업해 보시는 거. 본인 연구실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섹터의 연구 분야들이 있겠지만 그 연구실 안에서의 코업하는 거랑 또 다른 지도 교수님 아래에 있는 연구원분이랑 코업을 하는 거랑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분들이랑은 막 뭐 갑자기 오늘 저녁 같이 실험할래? 뭐 이렇게 못하고 어떤 어레인지먼트를 해야 되고 일정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 관리 운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업무를 진행해 보시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신다면 나중에 이제 회사나 이런 사회에 나가셨을 때 이런 일도 해봤구나, 다른 사람과 일해봤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빠르게 여러분 이제 노출되실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산학과제. 네네. 제가 어쨌든 제일 기피했던 게 대기업 산학과제였거든요.
왜냐하면 논문도 안 나와. 일은 빡세. 내 돈은 안 들어오고 그래. 그러니 대기업 산업까지는 굉장히 기피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이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시스테믹하게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명확한 일정과 목표를 갖고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에 접근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좀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자 이런 생각들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건 이때까지 무조건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정 관리 또는 프로젝트 관리들을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외부와 산학과제 같은 것들에 참여하시는 것도 정말 일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수님 말 잘 듣고 졸업하시는 건데요. 저에게도 그런 역경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도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졸업하실 때까지 계속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고난을 주시는 분들이죠. 근데 고난을 주지 않으신 교수님들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시려면은 지금 엄청 고난을 겪고 나 정말 때려치고 싶다까지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 미션과 어떤 고난의 역경을 주시지 않는 교수님 더 주셔야 돼요. 더 주셔야 되고 만약 그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본인이 그 정도로 이제 셀프 모티브돼서 움직이셔야 시간을 프루프하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여러분들께 좀 고난을 드리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졸업하시게 되면 아마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들으셨던 것 중에 좀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